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드레스덴 연설문. 이 연설문이 어떻게 해서 이 태블릿 PC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오늘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드레스덴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JTBC가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에 대한 첫 보도를 하면서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소원이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 결국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 뉘앙스를 온 국민에게 강하게 각인시킨 그 조작의 요물이 바로 이 태블릿 PC 속의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JTBC의 이 보도,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소월이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는 이 보도는 완전 조작된 겁니다.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그 사실은 국가수 감정 결과로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원이가 됐든 김한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느 누구도 이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JTBC 보도,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고 그게 바로 조작 보도입니다. 이게 2016년 11월 7일 날, 그러니까 JTBC가 이 태블릿 PC 보도를 하고 그리고 한 10일쯤 지났을 무렵에 검찰이 만든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는 검찰 수사관 김도형이란 사람이 2016년 11월 7일 날 김용재 검사에게 보고한 드레스덴 연설문의 유출 경로 확인이라는 그 수사 보고서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 보면은 드레스덴 연설문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쫙 나옵니다. 이런 파일하고 막 하다가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결론가 이랍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지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열어본 후 그리고 정호성과의 의사 연락을 통하여 약 4차례에 걸쳐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통해 가지고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열어본 사람은 최순실이고, 그리고 최순실이 열어보고 난 뒤에 정호성하고 4차례나 전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정했다. 그러면서 사족을 하나 탁 붙여놨습니다. 다만 수정된 파일은 태블릿 PC에 남아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다는 그 수정된 내용이 태블릿 PC에 없다 이거죠. 없는 걸 볼 때 이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은 태블릿 PC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PC를 통해가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무척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최소원이라는 사람이 다 한 걸로 해야 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2016년 11월 7일 이 시점에 검찰이 소위 태블릿 PC에는 수정 기능이 없다 하는 내용만 밝혔더라면, 그럼 결국 JTBC 보도는 조작됐다 하는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11월 7일 날 검찰이 이 수사 내용을 공개가 되었으면
태블릿 PC 보도 JTBC 엉터리다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대통령 탄핵 통과된 게 12월 9일입니다. 11월 7일 한 달 전이에요. 그때 검찰이 이 수사 보고 결과 이것만 공개했더라면은 지금 불러주신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 공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도대체 종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내용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드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JTBC는 자기네들이 조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용을 모르고 자기네들 조작을 한 거고, 검찰은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태블릿 PC에서 드레스 연습 수정 안 했다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검찰이 알려야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JT 보도 잘못된 겁니다.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라든지 하다 못해 그냥 이거 뭐 출입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이거 JTBC 보도가 틀렸습니다. 그 정도만 알려도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면 이 드레스덴 연설물 이게 이 태블릿 PC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거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언급한 그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김파2014@gmail.com 이라는 이 메일을 통해서 이게 전송이 됐습니다. 김파2014 gmail.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일, 김파2014라는 이 메일은 진짜 누가 만들었고 어떤 용도로 쓰였고 이게 어떤 메일이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김파2014라는 gmail.com을 만든 사람이 김희종 행정관입니다. 김희종 국정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입니다. 김희종 행정관이 김파2014 이 지메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희종 행정관은 제가 옛날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양대 연극영화과 9일 학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 후에 전공을 바꿔가지고 홈페이지 제작 대행 그런 일을 주로 하다가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뭐 회사도 폐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2001년에 최서원이 경영하던 초이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게 초이 스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최서원을 알게 됩니다. 김희종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김희종 행정관은 2002년부터는 정수장학회가 옛날 5.16 장학회입니다. 정수장학회에 근무도 하다가 그러다가 2010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됩니다. 2010년에. 그러다가 2012년 대선 때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고 또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검찰 이런 수사 보고서를 탁 통해가지고 그러면 이 김파2014 이 지메일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김희종 행정관을 좀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김희종 행정관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가. 김희종 행정관은 올해 45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SNS상을 통해가 김희종 행정관의 얼굴 사진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동안입니다. 45인데도 보면 한 20대 후반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에요. 그래서 김희종 행정관 지금 만나서 물어봤죠. 자, 김파2014 메일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거부터 신해요. 그리고 이 검찰 조서, 김희종 행정관도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검찰 진술 조서에도 그 김파2014는 김희종 행정관이 내가 사용한 이메일 계정이 맞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거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 김파2014 이 부분을 검찰은 새카맣게 알아보지 못하게 치워버립니다. 이 사실 공개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아니 김희종이 김파 2014 이 지메일을 사용한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러면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 김파 2014로 들어간 건데 그럼 최소한하고 전혀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최소한하고 무관하다 드레스덴은 이게 드러날까 싶어서 이 부분을 시커멓게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변호사가 가리지 않은 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유영화가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커먼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희종은 왜 그 지메일 그 계정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김파 2014.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당시 왜 김파 2014를 만들었느냐? 하니까 김희종 이 행정관이 저한테 얘기를 쭉 합디다. 자, 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공용 메일로 사용된 게 두 개다. 하나가 이제 그레이트팍 1819, 또 하나가 GC6789, 둘 다 지메일. 이걸 공용 메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두 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차원에서 새로운 공용 메일이 필요하다. 그걸 자기가 정호승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승 비서관이 그렇게 바꿔라. 그래서 gc6789@gmail.com 이 공용 메일을 폐지할 때 그걸 대신한 게 김파 2014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죠. 자, 그러면 김파 2014 이 메일 교체한 시점이 언제냐? 언제 교체했느냐? 근데 그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김여미가. 그럼 왜 아이디를 김파 2014로 했느냐? 네가 김파 2014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럼 닉네임을 송파랑인데 왜 송파랑 했느냐니까 딱 이게 그거예요. 구글에 자기가 이 지메일 개설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이 중복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넣다 보니 김파 2014 송파랑을 집어넣은 거지 어떤 의미를 두고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수사권이 있는 뭐 수사관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그런 대로 그 말은 납득할 수 있어 좋다. 그러면은 자 김파 2014는 어쨌거나 김희종 당신이 공용 메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일을 공유한 사람, 이 메일의 주소하고 패스워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네가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건 누구냐? 그래서 그때 김희종 행정관 이야기가 두서너 명에게 알려줬는데 누군지는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두서너 명 중에 김한수가 포함되느냐? 김한수 행정관이 포함되느냐? 김한수한테 알려줬냐? 안 알려줬냐? 그 부분만 한번 기억을 해보라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파 2014라는 이 공용 메일을 김희종이가 만들어가지고 정호성 비서관한테는 보고를 한 거는 맞고 나머지 몇 사람한테 알려줬다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단계에서 제가 지금 일단 취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에 본래 검찰에서 김파 2014를 막 추궁을 합니다. 이 메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 처음에는 야, 김파 2014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다가 자꾸 검찰이 추궁을 하니까 결국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자기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나와 정호성 비서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파 2014 지메일은 김희종 행정관이 만들어준 아이디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까지 사실 김희종이 저한테 한 이야기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의 법정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김파 2014는 김희종 행정관이 만든 지메일 계정이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한 그러나 그 여러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모릅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그 계정이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 타블릿PC 속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은 이 최초의 그 수사 보고서 검찰 수사 보고서에도 이미 지메일 계정에 누군가가 이 태블릿
PC로 지메일 계정에 접속해가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검찰은 이 누군가를 무조건 지금 최소로 하고 있고, 저는 누군가를 김한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자, 그래서 국가수 이 포렌식 분석에 의하면은, 이 시간대별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수 포렌식 분석에 의하면은, 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김파2014라는 지메일로 발송된 시각 연재자면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5분 36초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덴 연설이 행한 시점은 3월 28일이니까 하루 전이 맞습니다. 이때 지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메일로 발송되니까 그 전에 이제 문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수정된 시각은 발송되기 2분 전이 6시 33분 10초에 딱 수정하고, 그러고 난 뒤 2분 후에 지메일로 발송했다. 이제 발송이 그건 다 드러났어요. 자, 그럼 메일을 발송한 사람 누구냐? 수사보고서에는 김공공이라는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공공이라는 여자가 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면 이 김공공이라는 여자를 검찰은 조사를 해야죠. 당신 왜 지메일을 쏘았느냐? 그럼 누구 보라고 쏘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 검찰은 이 여자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 여직원은 정호성 비서관실에 근무한 여직원이 아닐까, 저는 막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여직원을 제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오후 6시 35분에 지메일로 탁 발송을 합니다. 그 드레스덴 연설문을 발송하고 45분 후에 누군가가 접촉을 합니다. 45분 후에, 즉 오후 7시 20분 27초경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지메일에 누가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쏘고 45분 후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딱 접속을 하고, 그리고 접속하고 26초 후 7시 20분 53초부터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열어본 게 아니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이 포렌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 날짜나 이때쯤은 다 대통령이 독일 순방하고 있을 때 아니었었나요? 이때는 드레스덴 연설을 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하기 하루 전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벌어졌는데, 자, 근데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니까, 포렌식을 보니까 이게 연설문 파일이 7개인데, 이게 다운로드 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다운로드 하는데, 자. 이게 검찰 수사 보고서에 붙어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레스덴 연설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 하는 이게 드레스덴 연설문입니다. 자, 드레스덴 연설문 대통령께서 이제 읽기 쉽게 글씨를 크게 이렇게 딱 해놨는데, 자, 이게 모두 몇 페이지냐? 한 A4 용지는 모두 몇 장이냐? 12장입니다. 전부 다 이게 12장이고. 그럼 200장 원고지도 몇 장이냐? 2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파일 별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연설문,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은 데는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데 기껏해야 한 1, 2분 다 됩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위촉한 3명의 IT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쫙 해보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볼 때 그게 2014년 무렵의 독일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 대한민국에는 지금 광통신 잘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보는데, 독일은 지금도 인터넷 이거 하려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가 불편한 지역이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 결국 드레스덴 연설문은 누군가가 독일에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 바로 그거예요. 드레스덴 연설문. 왜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느냐? 누군가를 제가 지금 계속 누군가를 하는데 저는 그 김한수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만 김한수가 독일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을 접속해가 지메일에 해가지고 계정 접속해가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거.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14년 3월 27일, 28일 소위 박근혜 대통령 독일 순방 드레스덴 연설할 때 그때 독일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최소한 그때 독일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그리고 검찰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압수한 최수원의 데스크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드레스덴 연설문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원 씨는 김파2014 gmail.com 이거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자, 김종 행정관 제가 물어봤죠. 2014년 대통령 독일 순방 갔느냐? 아, 저는 안 갔습니다. 그것도 안 간 게 맞습니다. 그런 거 뭐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그 순번을 지어서 갔는데 그때 자기 순번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갔습니다. 그럼 누가 갔느냐? 김한수 행정관이 간 거예요. 김한수 행정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독일 순방에 동행한 사람이 김한수 행정관입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어디 나오냐? 김한수 행정관에 대한 소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러내가지고 증인신문할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가 김한수 행정관이 아, 예, 제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순방해서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제가 시인한 거예요. 그런 엄연한 사실마저 제가 부인했다가는 김한수의 모든 진술이 전부 다 탄핵당하니까 아, 그건 딱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태블릿 PC는 개통자 김한수, 요금 납부자 김한수, 사용자 김한수,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독일 순방길에 동행한 그 김한수가 독일에서 이 태블릿 PC로 자기가 쓰던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최수원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거를 JTBC는 최수원이가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사실 뭐 그때 김한수가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무슨 생각? 아니 뭐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모색을 아니죠. 아, 김한수가 하는 거는 김한수도 이제 홍보기획 그래갖고 홍보수석실 밑에 행정관이니까 자기도 일 때문에 간 거고 그러니까 이거 드레스덴 연설문 받아가지고 지도 일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공용 메일이고 하니까 그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 김한수가 소위 그 JTBC 대표이사이자 친구, 동감대기 친구 홍정도에게 이 태블릿 PC를 건네줄 때는 이건 최신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자료는 2012년, 13년, 14년 한 건이에요. 이걸 건네줄 때는 2012년 대선 무렵하고 대선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공용 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던 각종 연설문하고 말씀 자료 등이 이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으니까 네가 지지할 때 한번 참고해라.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순수한 의미로 자 이런 말씀 자료고 연설문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 줬다고 저는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줬는데 이를 입수한 JTBC 측에서 이 드레스덴 연설문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준 자료들 옛날 자료예요. 2012년, 13년 그리고 2014년 한 건 아무 그냥 한 줄짜리 기사로는 보도될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빵 튀긴 게 바로 JTBC입니다. 뭐 어쨌든 김한수하고 홍정도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줬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JTBC의 이 조작이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조작이. 그리고 범죄 행위란 거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왜? 동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사람만 실형을 했으면 감출 수가 있죠. 그러나 동조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JTBC 내부로부터 아주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김한수로부터 입수한 후에, 입수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막 손을 댑니다. 입수한 후에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온 팀, 그럼 홍석현, 홍정도, 그리고 소위 심수미, 김필준 그런 기자들, 그 팀하고 태블릿 PC 좋다 이게 왔으면 이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도를 하기 전에 JTBC 내부에도 팩트 체크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 사실관계를 체크하는 팀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 팀이 볼 때는 이거 너 소위 특종이라고 입수한 사람들은 소위 뭐 특종이라고 입수를 따라가지고 이 뭐 조작까지 한 사람들 입장하고 팩트 체크 팀 입장하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도 뭐 손석희 사장이 그냥 고 해버리면 뭐 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JTBC 내부에서 어느 양심적인 사람이 저한테 그런 내용을 제보해 줍니다. 팩트 체크팀과 태블릿 PC 입수팀 사이에 보도를 앞두고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거. 오늘은 제가 뭐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지금 JTBC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갈등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 정리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희종 행정관을 만나가 이야기를 쭉 듣는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이 거짓과 진실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희종 행정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희종 행정관이 이제 김파 2014 그 메일을 사용한 사람이고 만든 사람이니까 상당히 의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 경력, 이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 경력을 약간 사실과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바로 찾겠습니다. 뭐냐?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그 안두의 옥바라지를 했다네요. 그거는 그 일요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김희종 할아버지의 이름과 안두의 옥바라지를 한 사람 이름이 한글로는 똑같았습니다. 한자는 다른데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종 행정관의 할아버지는 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희종 행정관을 제가 태블릿 PC 사용자 중의 한 사람이다 하고 제가 그동안 지목을 했고, 또 이 거짓과 진실을 본 유튜브 시청자께서 또 많은 저한테 내용들 제보를 해주셨는데, 김희종 행정관하고 이 태블릿 PC하고는 약간 무관하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김희종 행정관의 그 가족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그 김희종 행정관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동안 보도된 내용 중에 잘못된 기사 바로 잡는다는 점, 그걸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미 그전 유튜브에서 그 김희종 행정관 할아버지 부분은 다 유튜브에서 제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혜원 씨가 김희종 행정관한테 반납했다는 태블릿 PC 지난번에 불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신혜원 씨가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김희종 씨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두 사람의 약간의 기억의 혼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를 김한수 행정관이 2012년 6월 22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했고, 그리고 김한수 행정관이 자기가 소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이 태블릿 PC를 2012년 7월, 그러니까 개통하고 며칠 뒤에 그 대선 캠프의 SNS 본부장 김철균 본부장입니다.
김철균 본부장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진욱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줍니다. 이 태블릿 PC를. 조진욱이라는 사람한테 주었고, 그리고 이 조진욱 씨가 이거를 신혜원 씨 팀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카톡 관리용으로 이걸 쓰다가 대선이 끝난 2012년 10월 말경에 이제 신혜원 씨는 대선 캠프를 떠나니까 그때 김희종 행정관한테 반납한 거, 요건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춘상한테 가고 뭐 최소한한테 간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 사실입니다. 자, 김희종 행정관은 뭐냐? 이 대선 캠프에서 김희종 행정관은 김한수 행정관보다도 일단 선임자예요. 선임자. 나이도 많고, 나이도 한 4살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정치판에 입문한 경력도 아주 앞섭니다. 그리고 김희종 이 행정관은 이춘상 보좌관의 핵심 척근이었습니다. 핵심 척근인데, 대선 기간 중에 2012년 10월 2일 대선 기간 중에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했습니다. 급하게 장례만 치르고, 그리고 아직 대선이 남았기 때문에 막 대선에 이제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김희종 행정관이 이제 소위 이춘상 보좌관의 사무랑 책상에 있던 그 모든 디지털 기기들 그걸 쫙 모읍니다. 그 핸드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춘상 보좌관이 소위 디지털 기기 전문가니까 그걸 쫙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춘상 보좌관의 부인한테 갖다 주니까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필요 없다, 당신 갖고 있다 버려라. 그래서 이 김희종 행정관이 이제 일부는 자기 차 속에 그냥 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저거 없애야지 걔가 불태웠다. 그게 이제 김희종 행정관의 기억이고, 그리고 신혜원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선 끝나고 난 뒤 김희종 행정관한테 태블릿 PC를 반납했으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데 김희종 행정관은 반납을 받았지만 그때가 대선 끝나고 얼마나 혼란스러울 시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혜원 씨가 태블릿 PC를 반납했다는 걸 이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다만 자기는 이춘상 보좌관의 그 디지털 기기들 그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일부는 그 이춘상 보좌관의 부인한테 건네주고 나머지는 불태웠다는 그 기억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혜원 씨 말도 맞고 김희종 행정관의 주장도 맞고 요 약간의 기억의 차이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 여기서 보면 알 게 이제 김희종 행정관의 진술 중에 이춘상 보좌관이 IT 분야 이 전문가라는 사실, 그리고 핸드폰, 아이패드, 각종의 디지털 기기 그 사용했다는 거, 아주 그 사실을 제가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춘상 보좌관이. 그래서 제가 김희종 행정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김한수는 검찰 진술할 때 아니 이춘상 보좌관은 이거 뭐 IT 기기에 전혀 모르고 문외한이고, 그래서 뭐 움직이면서도 볼 수 있는 큰 화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데, 김희종 행정관이 이야기했다. 아니 이춘상 보좌관이 아이패드하고 그 디지털 기기 쓴 거는 김한수도 다 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짓말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그렇고 진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한수의 허위 진술, 이춘상 보좌관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거 뭐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게 최순실 핸드백 속에 넣는 거 봤고, 그리고 최서원이 전화해가지고 야 태블릿 PC 네가 만들어주었다며 라고 말했고 하는 그 허위 진술 때문에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판결문에서까지 김수영 판사가 판결문에서까지 그게 최서원이가 사용한 게 맞다 하면서, 아니 온 국민 앞에는 생중계하지 않고 슬쩍 그 부분만 그 판결문에 13페이지 전체 607쪽 가운데 13페이지 속에만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사용한 게 맞다 슬쩍 끼워놓고.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13일 금요일 날 김세윤 판사하고, 그리고 JTBC 손석희 사장하고, 그리고 JTBC 2명의 기자들을 직권 남용, 권력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4월 13일 금요일 날. 그랬더니 4월 16일 월요일 날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진흥수사 2팀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담당 수사관은 누구누구시고 그리고 조만간 고발인 진술을 받겠습니다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진흥수사 2팀, 진흥수사, 요즘 여러분들 드루킹 사건 아시죠? 드루킹 사건 그 댓글 이런 거 파헤친 팀, 그게 진흥수사팀입니다. 그건 드루킹 사건은 경찰청에서 파헤친 거고 서초경찰서 진흥수사팀이 이제 김수현 판사하고 JTBC 기자들 간에 판결문을 어떻게 주고받고 그 시차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4월 16일 날 이제 담당 수사관 이름까지 저한테 이제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저를 고발인 신부로 부를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도 제가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은 엄청난 범죄 행위라는 거. 제가 경찰 조사에서 그 점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